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336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직무충실화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죠? 해당하는 거.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확대랑 그다음에 직무 충실을 조금 체크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위쪽에 이제 직무 순환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우선 직무 확대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확대는 일단 이렇게 할까? 종류와 수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자, 직무 확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이 수를 늘려주는 걸 말해요. 요거를. 그쵸? 근데 직무 충실은 여기에서 직무의 종류, 이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냐? 권한과 책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함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바로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직무 확대죠. 직무 확대. 2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및 자율성을 추가한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과업의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요거는 약간 직무 순환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직원들 간에 담당하는 직무의 교환을 통해서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역시나 이건 약간 집단 차원의 직무 순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5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줄여주고 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뭐 그냥 과업량을 축소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이거 다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0 몇 번이죠? 337번 들어가 보죠. 337번. 자, 임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물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임금 관리의 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무에 대한 경쟁사의 임금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외적 공정성과 내적 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했죠. 외적 공정성은 바로 우리 회사와 동종 산업에 있는 다른 회사와의 뭡니까? 그 비교죠. 그거 비교. 그러니까 맞죠? 자, 2번에 작업 능률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시간 임률을 적용하는 형태를 복률 시간급제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뭐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테일러의 차별 성과급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100%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이상 달성했을 때는 고임률을 주고요. 고임률. 이것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저임률을 주는 거죠. 약간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가 저임률. 요런 게 뭡니까?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복률 시간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복률 뭡니까? 임률이 복 여러 가지다. 그렇죠. 고임률, 저임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했을까? 맞죠? 오케이. 3번, 직능급 도입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직능급이 뭡니까? 능력에 따른 임금. 오케이. 그렇죠? 4번,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 조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겠죠. 맞죠? 자, 5번에 성과 분배 제도인 럭커 플랜을 매출액과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여러분이 하나만 정리합시다. 역시나 여기서도 하나 정리할게요. 우리가 조금 기억해두면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요. 성과 분배 제도의 대표적인 비교로 자주 나오는 게 자, 한번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스캔론 플랜과 스캔론 플랜과 럭커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기억할게요. 스캔럼 플랜은 뭐냐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성과 배분을 하는 거냐면요. 매출액 기준이에요. 그 다음 럭커 플랜은 뭐냐면요. 부가가치 기준이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게 시험에 틀린 보기 포인트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캔럼 플랜은 매출액,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예요. 봐봐요. 성과 배분 제도인 럭커 플랜은 매출액을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러분, 매출액을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건 럭커가 아니라 뭡니까? 스캔럼 플랜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338번 한번 들어가 보죠. 보상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직능급을 도입할 경우 종업원들이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죠? 능력에 따른 임금이니까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신장시키겠죠. 2번. 스캔럼 플랜에서 성과 배분의 기준은 부가가치를 사용하며 럭커 플랜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 배분을 한다. 정답 몇 번? 2번 좀 전에 했던 거네요. 한번 봅시다. 스캔럼 플랜은 뭐예요? 부가가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매출액.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럭커 플랜은 뭡니까? 오케이, 부가가치. 이렇게. 정답 2번. 3번. 임금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임금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무슨 공정성? 그 공정성 안에서도 그렇죠. 외부 공정성 혹은 외적 공정성이 되겠죠. 4번.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확한 키워드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원칙에 입각해서 있으며 기업 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적합하다. 그렇죠. 이동이 자유로워야 그 직무를 또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번. 성과급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임금 관리의 내적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요거 전부 다 아까 임금 체계죠. 임금 체계는 내적 공정성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정답 2번 됐네요. 자, 339번 드디어 나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개념 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했던 게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입니다.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해크맨과 올드햄은 뭐라고 했냐면요. 직무 특성 이론이라 그래서 개인의 동기를 부여시키는, 개인의 어떤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5가지의 핵심 기술 차원이 어떤 작업자의 어떤 심정, 그 의미감의 그 감정의 내적 감정에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모티베이션이나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잠깐 볼까요? 이게 혹시 뒤쪽에 없네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죠. 해크맨과 올드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 핵심 직무 차원의 독립 변수로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기술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입니다. 오케이, 요 3가지. 그 다음 또 뭐 있냐면요, 요 3가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율성과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이 5가지가 총 독립 변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가지가 작업자의 내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작업자에게 의미감이라는 걸 주고요. 의미성. 자율성은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피드백해 줌으로 인해서 이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걸 해줍니다. 뭐가 잘못됐고 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가 잘 충만이 되면 뭐냐? 모티베이션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5가지 뭔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기술의 다양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일의 전체 중에서 아주 하찮은 부분이 아니라 뭐냐? 나름 뭐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일인가? 이게 바로 과업의 정체성이고요.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주변의 동료나 혹은 고객, 이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내가 미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적절하게 잘 충족이 되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일에 대한 의미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 자율성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건데 요거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일이 끝났을 때 적절한 피드백이 있냐 이건 그 사람에게 지식의 함량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최종적으로 모티베이션이나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요 바로 뭐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종업원 성장 욕구 강도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조절 변수가 되어서 요게 바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봐요.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죠.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크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장 욕구가 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걸 잘해준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권한과 책임을 많이 주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어도 그 모티베이션이나 성과가 생각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업원의 성장 욕구의 강도라는 이 조절 변수에 의해서 이 값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바로 이게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입니다. 즉 직무를 재설계 혹은 직무를 설계할 때는요 그 종업원들의 성장 욕구 강도에 맞추어서 이게 잘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게 바로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직무 차원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핵심 직무 차원. 그러니까 요거 뭔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기술의 다양성 맞고 이건 아니죠. 없죠. 정체성 있죠. 중요성 있죠. 교차성 없죠. 그다음에 자율성과 피드백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34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직무 특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직무 특성 좀 전에 했네요. 그 핵심 직무 특성 5개 뭡니까?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율성과 피드백 요 5가지죠. 그거 찾아야 되는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다양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자, 방금 설명했던 거. 과업의 정체성, 직무가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전체에서 내가 부분이 아닌 나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3번, 직무 혁신성. 이런 거 없었죠? 정답 몇 번? 3번. 직무 혁신성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과업의 중요성이죠. 4번의 피드백, 직무 수행 도중에 직무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식을 상승시켜준다라고 했죠. 자율성,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를 말한다.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341번 한번 봅시다. 341번. 임금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직무급은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 맞죠? 2번. 서열법, 분류법, 요소비교법, 점수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배웠네요. 그렇죠? 앞쪽에서 우리 직무 이야기할 때. 3번. 내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내부 공정성이 높아지고 외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외부 공정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임금의 내부 공정성이 높아지려면 뭐였습니까? 임금 체계가 잘 잡혀야 되고요. 임금의 외부 공정성이 높아지려면 뭡니까? 그렇죠. 임금 수준이 잘 결정돼야 됩니다. 즉 상대 동종업계의 타 회사와 우리와의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4번,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임금 결정하는 거 정확하고요. 5번, 기업의 지불 능력,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등은 기업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과 비교 가능성. 그렇죠? 오케이, 됐고요. 342번 한번 봅시다. 342번. 보상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임금 수준을 1번,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 임금액, 요게 이제 임금의 하한선, 경쟁기업의 임금, 이건 비교 수준, 그 다음에 종업원의 생계비 역시 하한선, 그렇죠?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임금 수준의 상한선 결정이죠.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2번, 우리나라의 법정 복리후생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요거 4개 맞죠? 요거가 포함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한다. 아니죠, 아니죠. 국민건강보험은 일단 회사랑 종업원이 5대5로 나누고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2, 그 다음에 종업원이 1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네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법적인 거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게 맞는데 혹시나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매년 개정이 되거나 수시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은 시험 치기 직전에 네이버 같은 데다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법은 어쩔 수가 없어. 법은 매번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으나 개정이 되면 또다시 그게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그때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직능급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4번, 오래 근무할수록 능력과 성과가 향상될 경우에는 연공급이 적합하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연공급을 써도 되죠. 이게 그 숙련도, 그렇죠. 그 개인의 숙련도설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실제로 숙련도가 높아진다면 그럼 거기 맞춰서 또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연공급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노력과 성과의 관계가 명확할 때는 성과급이 정합하다. 그렇죠. 5번에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숙련의 정도,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직무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그렇죠? 정답 2번. 자, 계속해서 34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상과 관련된 서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자, 볼게요. 1번. 이윤 분배제 profit sharing이라 그러죠. 이거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업원들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윤 분배자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윤이 더 많이 나왔을 때 그건 바로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profit을 어떻게 쉐어링하자. 그런 거니까 이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맞네요. 2번. 할증급제는 절약임금 배분제도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기본 시간급을 적용하되 절약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비율에 따라서 비도식, 할시식, 로완식, 간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할증급제인데요. 할증급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종업원들의 기본 고정급은 좀 이렇게 일정하게 줘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본 시간급을 적용하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임금을 일정 수준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일정 그걸 벗어났을 때는 이제 그걸 절약한 임금에 대해서 서로 쉐어링을 하는데 그게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할증급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비도, 할시, 식, 로완식, 간트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이게 바로 할증급제. 책 하나 하고 그러니까 고정급과 변동급을 함께 쓰는 거죠. 3번에 연공급은 근속 연수, 연령 등의 급여를 연동시킨 것으로 유연한 조직 변화가 필요한 조직에서는 변화 시마다 급여를 재산정할 필요가 없어서 자주 사용하는 제도이다. 틀렸죠? 연공급은 유연한 조직 변화에서는 사용 못하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직적인 곳에 씁니다. 정답 몇 번? 3번. 4번 연봉제에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직무, 직능, 업적, 연공 등 다양한 것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거 맞고요. 5번에 임금 피크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 제도 하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장하여 주되 대신에 뭡니까? 임금을 좀 깎는 거죠. 오케이, 맞네요. 정답 3번. 344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법정 복리 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개 뭡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렇죠? 아닌 거 뭐예요? 상해보험. 요 상해보험 빼고 4가지를 우리 흔히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4대 보험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345번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상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임금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복리후생입니다. 그렇죠? 임금과 복리후생은 말 그대로 보상관리긴 한데 임금과 복리후생의 보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임금은 뭡니까? 일단 개별 지급이에요. 하지만 복리후생은 집단별 지급입니다. 그 다음 임금은요. 임금은 당위성에 의해서 지급이 돼요.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위성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복리후생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바람직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단적 보상이 강한 거 맞죠?
이전적 효과보다는 창출적 효과를 강조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창출적 효과를 좀 더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3번에 구성원들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복리후생에서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그래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는 거죠. 4번에 여기 적혀있네. 필요성 원칙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렇죠? 5번에 노동의 질, 양, 능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건 뭡니까? 차등 지급이에요. 아니요. 복리후생은 차등 지급이 아니라 뭡니까? 집단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가급적 거의 비슷하게 지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 346번 들어가 보죠. 346번. 다음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틀린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임금, 수당, 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오케이. 직접적 보상을 임금이라고 하면 간접적 보상이 뭐가 되냐? 간접적 보상이 바로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종업원에게 여러 가지 복리후생 선택안을 제공을 하고요. 이 중에서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선호하는 복리후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죠. 3번에 법정 외 복리후생 제도란 급식 제공, 휴가, 무노동시간, 통근버스, 주택지원, 경조사 등의 제도로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법정, 비법정 혹은 법정 외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죠. 4번에 의료보험, 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법정 보험, 그 4대 보험이니까 그렇죠? 5번에 복리후생은 노동의 질이나 양에 무관하게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현금이 아닌 다른 어떤 뭐죠? 어떤 서비스나 혹은 어떤 물질적인 걸로도 지급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현금으로만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347번 들어가 보죠. 직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진행해 볼게요. 1번. 직무 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은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자기평가다. 여러분, 긍정적 정서랑 긍정적 자기평가는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거죠. 2번, 역할이 모호하거나 역할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역할을 과다하게 자기가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겠죠. 그렇죠? 3번, 직무 만족이란 직무를 통해 그 가치를 느끼고 업무 성취감을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 맞네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 종업원과 상사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은 직무 만족감을 어떻게 증가시키겠죠. 5번, 하향식 목표,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거는 직무 만족도를 오히려 감소시킬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8번 한번 봅시다. 임금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임금 체계는 공정성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렇죠. 임금 체계는 특히나 그 공정성 중에 뭐였습니까? 내적 공정성. 임금 수준은 뭐였습니까? 외적 공정성. 그렇죠? 2번 연공급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 차등화 지급하는 거 맞죠? 3번 직무급은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직무 평가가 선행돼야 되죠. 4번 직능급은 동일 직무를 수행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직능급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이건 직무급이 되겠죠. 정답 몇 번? 정답 4번. 5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이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은 임금 수준에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바로 상한선. 정답 그렇네요.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349번. 복리후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구성원의 직무 만족 및 기업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서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보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임금이 직접적이고 당위성에 의한 거면 이거는 이제 좀 간접적 혹은 좀 집단적이면서 또 뭡니까? 필요성에 의한 거죠. 맞죠? 2번 의무와 자율, 관리 복잡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렇죠? 3번의 통근 차량 지원이나 식당, 타가소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은 법정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법정외 혹은 비법정 복리후생 제도로 갑니다. 법정 복리후생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4대 보험이었죠. 4대 보험.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4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이유가 있다. 그렇죠. 뭐 특히나 사실 복리후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윤리적 이유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이라는 형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종업원의 식구들은 그 회사에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도 조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사실 복리후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윤리적 기능이 좀 크죠. 5번에 합리성, 적정성, 협력성, 공개성 등의 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9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좀 풀게요. 계속해서 노사관계 관리를 바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노사관계 관리를 바로 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노사관계 관리 들어갈 건데요. 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문제에서 갈게요. 자주 나오니까 그럼 문제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할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요 세 개가 일단 수업제도 제일 중요한데 수업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클로즈 숍은 뭐냐면요. 무조건 노조에 가입해야만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거. 오픈 숍은 요거랑 완전 반대로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유니온 숍은 뭐냐면요. 일단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조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숍 제도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된 숍 제도가 여기서 이제 그 변형된 숍 제도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함께 좀 볼게요. 이게 기본 숍 제도고 여기 이제 변형된 숍 제도인데 일단 에이전시 숍은 뭐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무조건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전시 숍. 그 다음에 프리퍼런셜 숍 적혀 있죠. 저거는 뭐냐면 만약에 회사가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조합원에게 뭘 하는 거냐? 우선권을 주는 거를 프리퍼런셜 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숍은 뭐냐면 조합원이 되면 무조건 그 조합에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 숍 제도고 요거에서 변형된 게 요거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 제도. 요거는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노조랑 그 다음에 회사가요. 이제 말 그대로 임금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교섭을 하는 걸 우리 단체 교섭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것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데요. 저 단체 교섭이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뭡니까? 이 서로 간에 이제 이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노동쟁의라고 해요. 노동쟁의.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할 때 이제 가장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막 피켓 시위하는 거, 혹은 뭐 파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은 뭐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직장을 폐쇄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무노동 무임금이라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일이 안 한 걸로 돼서 그러면 그 사업주는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노동자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변형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350번. 아래 기아차 사례에서 통상임금 제도를 두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난 원인을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해 노조에 약 1조 원의 소급임금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조는 환영하는 반면 기아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의 파장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이날 기아차 근로자 2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 926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자동차가 주장했던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게 왜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회사가 어쨌든 야근을 하고 막 이러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기본급, 즉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휴일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근무했던 금액의 1.5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평상시에 내가 일을 하는데 통상임금, 기본임금에 포함이 되면
내가 휴일에 일을 할 때 1.5배가 곱해지는 그 뭐죠? 그 기본 베이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그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얼마냐가 되게 여기서 좀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에서 1.5배를 곱했을 때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보기 잠깐 보면 보기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휴일 및 야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350번은 요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1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기능이 아닌 것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 마지막으로 집행적 기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아닌 거는 3번. 행정적 기능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제1의 기능은 바로 이 경제적 기능이 돼요. 여기. 저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임금 협상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2번. 비노조원도 채용을 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아까 했네요. 뭡니까? 유니온 수업이 되죠. 오케이. 나머지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에 대해서 기업 가입 방법을 기업에 대한 노조의 지배력이 높은 것부터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노조가 힘이 세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노조를 가입하는 방식 중에 가장 힘이 센 거는 클로즈 샵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럼 무조건 가입해야만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클로즈 샵이 1등. 두 번째는 아닌 사람을 뽑아도 일정 기간 지나면 무조건 가입하게 하는 거. 유니온 숍. 제일 약한 게 오픈숍. 이렇게 되겠죠.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54번 볼게요. 노사관계에서 체크오프 시스템이란 체크오프 시스템 하나 기억할게요. 이건 뭐냐면요. 노조가 이제 조합비를 거둘 때 체크오프 시스템을 따내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종업원한테 일단 임금을 주기 전에 노조비를 딱 빼가지고 노조에 한꺼번에 줘버립니다. 어때요? 엄청 편하죠. 예, 그래서 노조는 체크오프 시스템을 회사로부터 무조건 따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체크오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제가 말씀드린 게 4번이죠. 회사 급여 계산 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서 노조에 인도하는 것. 오케이? 355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권한이 가장 강력한 거. 뭐 간단하네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클로즈 숍. 오케이. 356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단체 교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단체 교섭 뭐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련해서 협상하는 거 말합니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단체 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단체가 단체 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단체 교섭의 결과, 교섭이 잘 이루어지면 단체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2번 이익 분쟁이란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쟁의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 쟁의권이라는 건 투쟁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하는 거. 3번 권리 분쟁이란 협약 체결 후 기존 협약의 이행이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쟁의권이 보장되진 않고 노동위원회 해석 등 그렇죠.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번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직장 폐쇄 등의 방법이 있다. 오케이. 파업, 태업, 보이콧까지는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가 맞아요. 근데 직장 폐쇄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긴급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쟁의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크게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을 때 긴급 조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철도 파업 같은 거. 철도나 지하철 파업해버리면 국민들 전체에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긴급 조정을 해요. 그래서 긴급 조정을 하면 무조건 쟁의행위를 무조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조정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바로 조정이나 중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4번 됐네요. 자, 35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57번. 자, 다음은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 제도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거 물었네요. 1번 단체 교섭 제도는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그렇습니다. 노사협의 단체 교섭이란 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련된 협약이라면 노사협의회는 그 외적인 것들을 노사가 함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입니다. 여기는 약간 투쟁적이라면 평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2번 단체 교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렇죠. 계약 체결 행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좀 투쟁적인 게 강하죠. 왜? 법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3번 경영참가 제도의 예로는 노사협의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대, 종업원이 회사에 이제 뭡니까 주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스캔런 플랜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4번 단체 교섭에서 취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제도가 노사협의회다. 단체 교섭에서 취급된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제도가 노사협의회가 아니죠.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경영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의 대표로 구성되지만 단체 교섭의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 대표로만 구성된다. 그렇죠.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상관없이 한 명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교섭은 주로 창구가 노조랑 회사 사용자 측이라서 조합 쪽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정답 4번. 자, 358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비자발적 이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1번 정리해고랑 퇴직. 오케이, 이거 비자발적 이직이죠. 맞죠? 개인보다 조직에게 유리한 활동이다. 보통 비자발적 이직의 대표적인 게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니까 조직한테 유리한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정답 몇 번? 1번. 근로자 주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자발적 이직이죠. 니을에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자발적 이직이 훨씬 회사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왜? 이거는 약간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정답 1번. 359번에 산업재해 원인선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산업재해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건물, 기계설비, 장치의 결함.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물적 요인에 해당되죠. 물적 요인. 안전보호장치와 보호구 오작동도 물적 요인. 생산 공정의 결함도 뭡니까? 물적 요인. 개인의 부주의와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요인. 경계 표시나 설비 오류, 물적 요인.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360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경영 참가와 관련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분임조, 제한제도, 성과 배분제도, 종업원 지주제도 모두 다 경영 참가랑 관련이 있는데 전문 경영인 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해당되는 거겠죠.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분임조 뭡니까? 이런 거죠. 분임조란 같은 작업 내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자주적으로 하는 작은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자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영에 참여한 거죠. 그다음 제한제도는 뭡니까? 회사에 어떠한 새로운 이런 것들을 개선합시다라고 해서 제안하는 거. 성과 배분제도 역시 뭡니까? 내가 이만큼 성과를 너희가 이루어내면 그때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경영에 참가를 하겠죠. 종업원 지주제도는 종업원이 뭡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영에 참가하는 일종의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전문 경영인 제도는 아니겠네요. 그래요.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